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50대에 들어선 장년의 여성입니다. 젊을 때는 남편과 자식 챙기며 회사 다니기 바빴는데 나이 50이 넘은 이제야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요즘 저는 충남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조용한 일상을 즐기고 있거든요. 물론 오랜 시간 일한 회사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떠나오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맑은 공기와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다 보면 이런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준 하늘에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아온 서울을 떠나오게 된 건 참 기막힌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공감과 위로, 그리고 응원을 얻고 싶어 용기를 내게 됐어요. 그럼 이 사연이 세상의 모든 며느리이자 딸이기도 한 많은 분께 귀한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저희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원래 저희 부부와 딸, 세 식구가 살던 집에 어머니가 합가하시게 된 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부터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텅 빈 집에 홀로 남으신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는지 남편이 넌지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엄마 연세도 적지 않으신데 혼자 사시는 게 마음에 걸리네. 우리가 모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 어머니만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해. 솔직히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던 일입니다. 남편이 큰아들인데다 자기 인생 즐기고 싶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시누이가 어머니를 모실 리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독 깔끔함에 집착하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죠. 깔끔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결벽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까탈스러운 사람과 함께 사는 일이 그렇게까지 버거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합가한 지 5년째가 되도록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깔끔함에는 적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싱크대 위에 물방울 하나만 튀어도 눈을 부라리셨고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하지 않으면 한숨부터 내쉬셨습니다. 식탁 위에 부스러기라도 남아있는 날이면 저녁 내내 잔소리가 이어졌고요. 처음에는 성격이 꼼꼼하신 거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잣대가 가족 전체를 옥죄기 시작하면서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집에 오면 어머니 눈치 보며 청소하기 바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딸아이의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중학생 때부터 3년 넘게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이름도 콩이라고 딸이 직접 지어주고 동생처럼 여기던 강아지였죠. 외동인 딸에게 그 강아지는 형제나 다름없었고 다른 강아지에 비해 얌전한 편이라 키우기도 수월했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콩이를 안았고 시험 기간에도 산책만큼은 빠뜨리지 않았네요. 맞벌이 하느라 늘 집에 딸아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걱정하던 저희에게도 콩이는 참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합가하시자마자 콩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셨어요. 이런 아파트에서 짐승을 키우는 게 말이 되니? 온 집안에 개털 날리는 거 봐라. 이런 집구석에서 밥이 넘어가? 당장 내다 버려라. 그 말씀에 딸은 기겁했죠. 저희도 위생적으로 잘 키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콩이를 볼 때마다 인상을 구기셨고 급기야 개를 치우지 않으면 자신이 나가겠다고 선언하시는 상황까지 벌어졌네요. 남편이 저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성격 알지? 절대 이대로 강아지랑 같이는 못 산다니까. 그렇다고 개 때문에 부모를 내쫓을 수는 없잖아. 당신이 알아서 정리 좀 해봐. 뭐 정리? 강아지도 소중한 생명이야. 거기다 우리랑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리라니. 그리고 콩이 내보내자고 하면 애가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잘 설득하라고. 내가 얘기하면 윽박 지를까봐 그러잖아. 이게 뭐냐?
집에 오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잖아. 그래서 고민하던 저는 결국 딸을 설득해 강아지를 딸 친구네 집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콩이를 입양 보내던 날 딸아이가 현관에 쭈그리고 앉아 목 놓아 엉엉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서럽게 우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런 손녀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시더군요. 나원 어이가 없어서 그깟 개 한 마리 보내는데 누가 보면 지 부모라도 죽은 줄 알겠구먼. 시끄러우니 당장 내보내고 환기 싹 하면서 청소 좀 해라. 개털 때문에 계속 목이 칼칼이 죽겠다. 저는 속이 상하면서도 아이 편 한번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늘 그랬어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마음이 있어도 표현할 수 없었죠. 무서워서라기보다 시어머니의 심기를 한번 건드리면 그 후폭풍이 너무 크니 그냥 다 맞춰드린 겁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건 다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거든요. 강아지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녀인 제 딸에게도 유독 차가우셨어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를 대놓고 무시하는 말씀도 서슴없이 하셨죠. 1등한 성적표를 들고 와도 거들떠보지 않으셨고 남편 앞에서 늘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쟤는 도대체 학원을 몇 개나 보내는 거냐? 딸이야 시집 보내면 끝인데. 괜한 돈 들이지 말고 적당히 해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딸아이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애가 할머니한테 대들거나 우는 건 아니었습니다. 딸도 할머니 성격을 아니까 그냥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말없이 지냈죠. 그 침묵이 부모인 제가 보기에는 반항보다 더 마음 아프다는 걸 시어머니는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게 참고 지내던 아이는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기숙사를 신청하고 저에게 통보했어요. 엄마, 나 기숙사 들어갈 거야. 이제 나도 성인인데 꼭 집에서 안 살아도 되지? 딸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아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딸을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제가 너무나 잘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딸을 떠나보내고 나니 집이 텅 빈 것 같아 한동안 마음을 잡기가 어렵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맘때 남편은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편의점을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하긴 회사 다닐 때도 크게 다르지 않긴 했어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기는커녕 늘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저에게 맞추라고만 했죠. 그 뒤로도 남편은 늘 똑같았어요. 제가 어머니의 잔소리에 지쳐서 한마디라도 하면 돌아오는 건 항상 같은 말이었습니다. 벌써 몇 년을 보고도 엄마 성격 몰라? 그냥 네가 좀 맞춰라. 어른 비위 하나 맞추는 게 뭐가 어려워. 너 은행을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 사람 상대 못해? 그저 맞춰라, 참아라, 이해해라. 그런 말이 다였어요. 그 말들이 켜켜이 쌓여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게 그냥 제 팔자인가 보다 하고 참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해 은행에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면 장을 봐서 저녁상을 차리고 어머니의 잔소리에 맞춰 청소하고 팔짱 끼고 훈수 두시는 어머니 눈치 보며 설거지하고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가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그게 제 도리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하루였어요. 오후 업무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일찍 퇴근해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는 저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한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할 때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가 보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택배 송장을 살펴보다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친정엄마가 보낸 택배였기 때문이죠.
반가운 마음으로 상자를 들어올리니 묵직했습니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고 뚜껑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평생 농사 지으며 사신 엄마가 시골 부엌에서 새벽같이 일어나 뚝딱뚝딱 만들어내시던 음식의 그 구수한 냄새였죠. 엄마의 손맛이 담긴 깻잎 장아찌가 플라스틱 통 안에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옆에 비닐봉지에 담긴 고들빼기 김치가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된장은 네모난 통에 꾹꾹 눌러 담으셨고 말린 가지나물은 비닐에 차곡차곡 펴서 넣으셨더군요. 하나하나 신문지로 감싸고 용기 사이사이에 뽁뽁이까지 넣으신 게 보였습니다. 엄마도 참 연세도 많으신 분이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우체국까지 들고 가셨지? 상자 안에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 같아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래서 얼른 현관문을 열고 끙끙거리며 상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점점 제 앞으로 다가오실수록 인상을 쓰더니 급기야 코를 막고 소리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니? 무슨 냄새가 이렇게 고약해?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반찬을 보내주셨어요. 장아찌랑 김치랑 시골 된장도 있고요. 그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셨습니다. 어머나, 이런 냄새 나는 걸 도대체 누가 먹는다니? 냉장고에 그 구린내 나는 것들 넣지 마라. 문 열기만 해도 온 집안에 냄새 진동한다. 그 말씀이 제 가슴 한쪽을 쿡 찌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정성으로 보내주신 음식을 구린내 나는 것들이라니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저는 가능한 이성적으로 얘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럼 냉장고에 안 넣을게요. 저기 베란다 쪽에 따로. 뭐? 얘가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냥 집안에 들이지 말라는 소리 아니니?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음식을 집안에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만 어머니는 제 물음에 대꾸도 하지 않고 갑자기 슬리퍼를 신으셨어요. 그러더니 끙끙거리며 끌고 들어온 상자를 다시 발로 밀어 현관 밖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쩌시려고요? 어쩌긴, 벌써 집안에 냄새 나는 거 봐라. 당장 내다 버려야지. 네? 안 돼요. 제 말 못 들으셨어요? 그거 저희 엄마가... 안다 알아. 그러니 다음부터는 안사돈한테 미리 말씀드려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니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상자를 발로 밀어 엘리베이터를 타셨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문이 닫히는 엘리베이터만 바라보고 있었죠. 잠시 뒤 어머니가 빈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경비들한테 말해서 분리수거장에 버리라고 했다. 내일 수거해 가겠지.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소파에 앉으며 말씀하셨어요. 뭐하고 있어? 시간이 몇인지 몰라? 저녁 안 차릴 거니?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목구멍까지 분노가 차올랐어요. 하지만 항의도 반박도 한마디의 불만도 입 밖으로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해봐야 그저 속이의 경일기일 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오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이를 악물고 대답했어요. 네, 지금 해요. 잠시 후 옷을 갈아입고 저녁상을 차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그 택배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친정엄마가 구부정한 허리로 하나하나 담고 싸고 포장하셨을 그 음식들이 아파트 뒤편 분리수거장에 처박혀 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히는 기분이더군요. 그래서 더욱 서둘러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어요. 남편은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야간 알바가 구해지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며 다시 편의점으로 나갔죠.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저녁 드라마를 보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고 나서야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발걸음을 서둘러 분리수거장에 도착하니
형광등 불빛 아래 내버려진 상자가 보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수거되지 않았더라고요. 재활용 박스 무더기 옆에 놓여있던 그 상자를 얼른 손수레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비밀 작전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상자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방에 불이 꺼진 걸 보니 이미 잠드신 것 같더군요. 저는 그 상자를 안방 베란다 구석으로 끌고 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다행히 반찬도 무사히 모두 잘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상자 안에 반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찬 하나하나를 꺼내 확인하던 제 눈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들어왔어요. 반찬 용기 아래쪽에 신문지로 꼼꼼하게 감싸인 작은 뭉치 하나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도 넣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신문지를 벗겼습니다. 그런데 신문지 안에서 낡은 천 보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 바랜 연 보라색 보자기.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떠올려 보니 어렸을 때 엄마의 장롱 깊숙한 곳에 늘 자리하고 있던 바로 그 보자기였어요. 이걸 왜 반찬 상자에 넣으신 거지? 의아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보자기 매듭을 풀었더니 그 안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불빛에 비춰보니 번쩍이는 금빛 두꺼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죠.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크기인데 들어보면 제법 무게가 있었어요. 등에 동전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고 눈알이 볼록 튀어나온 모양새가 꽤 오래되어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금이야?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멈칫하다가 금두꺼비 옆에 접힌 편지 한 장과 통장 그리고 낡은 도장 하나가 함께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집어들고 펼쳤더니 익숙한 엄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힘주어 쓴 티가 역력하더군요. 연필로 쓰셨는데 중간중간 지우개로 지운 흔적도 보였어요. 아마 꽤 고민하며 몇 번이나 다시 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가, 엄마가 요새 자꾸 깜빡깜빡해서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래. 정신이 맑을 때 이걸 줘야겠다 싶어서 보낸다. 엄마가 시집 올 때 외할머니가 주신 금두꺼비랑 엄마가 너한테 짐되지 않으려고 모은 돈이야. 금두꺼비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통장에 든 돈은 만약 엄마가 정신이 더 흐려지거든 이 돈으로 요양원에 보내다오. 직접 주면 우는 거 보여줄까봐 이렇게 보낸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해지다가 결국 눈물이 편지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치매 초기. 그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치매라니.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병원에도 혼자 가셨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한테 치매라는 진단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얼마나 무섭고 서러우셨을까요? 딸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하고 싶으셨을 텐데 걱정 끼칠까봐 꾹 참으셨겠죠. 그리고 정신이 또렷한 동안 서둘러 주변을 정리하려고 외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금두꺼비와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이 든 통장을 저에게 보내신 겁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로 스스로 노후 준비해온 돈을 요양원비로 써달라며 보내신 거죠. 그 모든 걸 차마 제 얼굴을 보고 말할 수가 없어 반찬 상자에 담아 보내신 거예요. 그 택배 상자는 단순히 반찬 꾸러미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온전히 정신이 남아있을 때 하나뿐인 딸에게 건네고 싶던 마지막 선물이자 유언과도 같은 것들이 담긴 소중한 상자였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 상자를 확인하지도 않고 냄새난다며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리신 겁니다. 만약 제가 그날 밤 그 상자를 다시 주워오지 않았더라면, 혹시나 퇴근이 늦어 아예 택배 상자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엄마의 금두꺼비와 평생 모은 재산은 다음날 쓰레기차에 실려 영영 사라졌을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택배로 보내고 나한테 전화도 한 통 안 하면 어떡해. 분실 사고라도 났으면 어쩌려고.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시골 할머니인 엄마가 판단하기에는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었던 모양이라고 이해하기로 했죠. 그 순간 중요한 건 귀중품을 택배로 보낸 엄마에 대한 타박도 아니고 상자를 내다 버린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 물건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금두꺼비와 통장, 도장, 그리고 엄마의 편지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무거워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불이 켜켜이 쌓여있고 자주 들지 않은 가방이 들어있는 가장 구석진 자리였어요. 남편이야 다른 칸을 사용하니 그 옷장을 열어볼 일도 없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안 하며 잔소리만 하시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거기 넣어두었다가 제가 다니는 은행 지점 대여금고에 자리가 나면 옮겨두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모든 걸 정리하고 난 뒤 반찬은 다시 상자에 담아 베란다 구석에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말해 편의점 탕비실 냉장고에 가져다 두고 점심때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오가며 들러 회사에 가져가 먹기도 하고 딸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어떻게든 남김없이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한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다시 반복적인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도 택배에 대한 건 이미 잊으셨는지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으셨고 남편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잘 뗐어요.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현관에 들어서는데 평소와 다르게 안방문이 반쯤 열려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항상 방문을 닫고 다니거든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옷장 문까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옷장 안에 뒤졌습니다. 안 쓰던 가방을 꺼내고 무거운 이불 보따리를 들쳐봤지만 있어야 할 보자기가 없었어요. 금두꺼비도 통장도 도장도 편지도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정신이 아찔했어요.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저와 남편, 시어머니뿐인데 누군가 옷장을 열고 보자기를 꺼내간 겁니다. 저는 혹시나 제가 착각한 게 아닐까 싶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신발장 위, 거실 서랍장, 주방 찬장, 베란다 수납함까지요. 하지만 어디에도 보자기는 없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고 나니 더 이상 가족들한테 보자기의 존재에 대해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남편도 야간 알바가 구해져 모처럼 느긋하게 저녁을 먹겠다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보,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심드렁하게 대답했어요. 뭔데? 먼저 밥부터 먹고 하면 안 돼? 나 배고프단 말이야. 안 돼, 급한 일이야. 저기, 어머니, 혹시 제 방 옷장 열어보셨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되물으셨죠. 뭐? 아니, 저녁 차리라니까 갑자기 옷장은 왜? 내가 거길 뭐하러 열어봐? 그래서 저는 다시 애타는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신은? 그럼 당신이 열어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방금 들어온 거 못 봤어? 왜 그래? 그게
저는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며칠 전 엄마가 보낸 택배에 들어있던 금두꺼비와 통장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시고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금두꺼비? 그게 갑자기 뭔 소리야? 그럼 우리 집 옷장에 장모님이 보내신 금두꺼비가 있었단 말이야?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지만 저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물려주신 건데 엄마가 그걸 나한테 주신 거야. 엄마 노후자금이든 통장도 같이. 근데 분명히 내가 그걸 옷장에 넣어뒀는데 오늘 와보니 없어진 거야. 혹시 당신은 본 적 없어?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몰라. 내가 당신 옷장을 왜 열어봐. 제가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리자 어머니도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금두꺼비? 난 금시초문이다. 그런 게 있었으면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어머니가 택배를 버리셨잖아요. 그걸 제가 다시 주워왔던 거라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내가 버린 택배를 다시 주워와서 그 안에 든 걸 몰래 혼자 숨겨두려고 했다가 잃어버렸다는 거냐? 그걸 왜 또 주워와? 너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가 않니?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두꺼비가 없어졌다니까요. 저희 외할머니가 주신... 하지만 시어머니는 불쾌하다는 듯한 말투로 고개를 휙 돌리며 말씀하셨어요. 금두꺼비든 금개구리든 내가 알게 뭐냐? 그러게, 그런 물건이 생겼으면 집안의 어른인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혼자 꿍쳐놓고 숨기다가 잃어버린 거 아니냐? 네 욕심이 화를 부른 거야. 꼴 좋다, 좋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귀한 물건을 잃어버려 사색이 되어 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한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꼴 좋다며 막말을 퍼부으신 겁니다. 제가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지 뻔히 보시면서도 위로가 아니라 악담을 늘어놓으신 거죠. 저는 그 일이 더 이상 집 안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 한마디에 남편이 인상을 구기며 말했어요. 야, 그깟 물건 잃어버렸다고 경찰은 무슨 경찰이야. 요즘 경찰이 얼마나 바쁜데 이런 일에 일일이 다 부르냐? 분명히 네가 어디다 잘 숨겨두고 까먹은 게 확실해. 집안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는데 멀쩡하게 있던 게 어딜 가? 다시 잘 좀 찾아봐. 아니, 나는 분명히 옷장에 넣어뒀어. 까먹을 게 따로 있지. 그래도 경찰 부르는 건 아니야. 가뜩이나 조용한 동네 경찰차 떠봐라. 다들 구경한다고 모여들걸? 야, 제발 귀찮은 일 만들지 마라. 그런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도 혀를 끌끌 차며 한마디 보태셨어요. 그러게 왜 이런 일을 만들어서는. 그래, 아비 말이 맞다. 그런 일에 경찰 부를 것까지 뭐 있니? 다시 잘 찾아보다 없으면 그냥 잊어버려. 그깟게 뭐 대수라고. 막말로 진짜 금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시골에서 흙이나 파던 사람이 그런 금부치를 안 팔아먹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부터가 말이 안 돼. 그런 시어머니의 비아냥 섞인 말에 상처만 더 커졌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됐어요. 남편은 제가 경찰 얘기를 꺼낼 때마다 짜증을 냈고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밥이나 차리라고 윽박 지르셨죠. 결국 저는 놀란 가슴을 안고 꾸역꾸역 밥을 차린 뒤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 거실에 남아 불 꺼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어요. 이 집에서 옷장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셋뿐이야. 나는 당연히 아니고 남편은 옷장을 열어볼 이유가 없어. 맨날 빨아놓은 옷만 대충 걸치고 나가기 바쁜 사람이잖아. 그렇다면 딱 한 사람이 남는데. 솔직히 저는 어머니가 가장 유력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시어머니를 의심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침에 눈을 뜨면 누가 뭐라 하든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엄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들을 그대로 잃어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텅 빈 옷장이 어른거렸어요. 이불을 끌어안고 누워있는데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계 초침 소리만 유독 크게 들리던 길고 긴 밤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다음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나니 창문 틈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었죠. 시계를 보니 6시. 평소 같으면 알람이 울릴 때까지 이불 속에 있었을 텐데 그날은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머리가 지근거렸지만 마음이 급했습니다. 오늘 꼭 경찰에 신고할 거야. 출근 전에 경찰서에 들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서둘러 세수를 한 뒤 출근 준비를 마쳤어요.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 방에서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아침상을 차려놓고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한데 아파트 정문 쪽으로 걸어갈 때 단지 입구 쉼터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겨우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새벽잠이 없으신 어르신 서너 분이 벌써 벤치에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시더군요. 세상에, 아무리 잠이 없으셔도 그렇지 날이 밝자마자 마실에 나오시네.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마음이 급해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발걸음을 붙잡는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 금두껍이 참 오랜만에 봤어. 요즘 금값이 장난 아니라던데 그거면 대체 얼마나 하려나? 그 한마디에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금두껍이라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지?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른 어르신이 맞장구를 치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마 엄청 비쌀 거야. 크기도 꽤 컸잖아. 들어보니까 그거 팔아서 자기 딸이랑 해외여행 갈 거라고 하는 것 같던데? 아이고, 부럽다 부러워. 우리는 어디서 그런 복 안 들어오나? 그게 무슨 횡재야? 숨이 턱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금두꺼비를 팔아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도대체 누가? 저는 거의 뛰다시피 쉼터에 계신 어르신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기, 어르신 죄송한데요. 지금 하신 말씀, 금두꺼비 얘기요. 혹시 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데 어르신 중 한 분이 저를 알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7층 며느리 아니야? 누구긴 누구겠어. 그 집 시어머니 얘기지. 어제 낮에 바쁘게 어딜 가다가 여기서 한참 자랑을 하고 갔어. 저희 시어머니가요? 뭘 자랑하셨는데요? 집에 꽁돈이 굴러 들어왔다면서 금두꺼비를 보여주셨지. 그렇게 들어온 돈은 얼른 써버려야 또 들어온다고 하면서 뭐 팔아서 딸이랑 해외여행 다녀올 거라고 신이 나셨던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애써 정신을 차리려 노력하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시죠? 진짜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이, 그렇다니까. 묵직해 보이는 게 돈 꽤나 받겠더라고. 근데 며느리는 모르는 일이었나 보네. 아휴, 아서. 그럼 우리가 말했다고 절대 하지 마. 안 그래도 그 집 노인네 성깔이 있어서 말 섞기 힘든데.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전날 저녁 사색이 되어 금두꺼비를 찾는 저를 빤히 보고 계시던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금시초문이라며 저에게 악담까지 하셨으면서 그 모든 게 천연덕스러운 연기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저희 엄마의 금두꺼비에 손을 대놓고 시치미를 뚝 떼신 거예요. 그래놓고 자랑은 하고 싶어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꽁돈이 굴러들어왔다고 떠벌리셨던 거죠.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이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넋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곧바로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생겼으니 오전에 일을 보고 출근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발길을 돌려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 방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급해 평소 같으면 절대 먼저 두드리지 않았을 문을 주먹으로 세차게 두드렸죠.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자 결국 참지 못하고 문을 휙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 어머니 얼굴에 대고 소리쳤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불 속에서 시어머니가 꿈틀거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뭐야,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없이 다짜고짜 제 할 말만 했어요. 어머니, 금두껍이 어디 있어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이불 속에서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퉁명스럽게 대답하시더군요. 아침부터 무슨 퐁창 뜯는 소리야? 네가 잃어버린 금두꺼비를 왜 나한테서 찾아? 어머니, 저 다 알아요. 어제 다른 어르신들한테 금두꺼비 보여주시면서 자랑하셨잖아요. 그거 팔아서 딸이랑 해외여행 간다고 하셨다면서요? 다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키셨지만 미안해하거나 당황하신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상을 잔뜩 구긴 채 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셨죠. 뭐? 누가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누구냐? 누가 엄한 사람을 잡아? 너무 당당하셔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저는 당황했는데 정작 남의 물건을 가져간 어머니는 조금도 망설임 없는 얼굴로 거침없이 말을 이어가셨어요. 아이고, 세상 어떤 며느리가 시어미를 도둑으로 몰아? 내가 그렇게 모른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머니는 너무나 태연하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다는데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어머니, 그건 저희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거예요. 외할머니한테 물려받으신 유품이고 통장은 엄마가 평생 모으신 노후자금이라고요. 근데 왜 그걸 어머님이 말씀도 없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걸 팔아서 여행을 가시겠다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나는 모르는 일이라니까. 그러게 왜 네가 그런 짓을 벌여? 그런 물건이 집에 들어왔으면 이 집안에서 제일 윗사람이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혼자 꽁꽁 숨겨놓고 날름 입 닦으려고 한 게 괘씸해서 하늘이 벌을 주신 게지. 어머니, 날름이라뇨. 그건 엄마가 저한테 주신 건데 제가 왜 그걸 어머니한테 하나하나 보고해야 해요? 뭐야? 네가 그딴 못돼 먹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일을 당한 거야. 이 집에 들어온 재물은 다 내가 관리해야지. 그래야 집안의 기강이 바로 서는 거야. 어른이 괜히 어른인 줄 아냐? 기가 찼습니다. 친정엄마가 딸한테 보낸 물건을 집에 들어온 재물이라며 다 자기 거나 마찬가지라고 큰소리 치셨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걸 시어머니도 분명 아실 텐데 밀어붙이면 이긴다는 생각에 막무가내로 우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소란에 잠이 깬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더니 저를 바라보며 한심하다는 듯 말했어요. 아니, 당신은 엄마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해? 아니야, 내가 분명히 어머니가 금두꺼비 자랑하셨다는 말을 들었다니까. 어머니가 우리 친정엄마 물건을 몰래 가져가신 거라고. 하지만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더니 또 기막힌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어디 다시 찾아봐. 분명히 네가 뭘 착각했을 테니까. 저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어 고함치듯 내뱉었어요. 나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멀쩡한 시어머니한테 도둑 누명 씌워서 경찰에 신고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리고 동거 가족은 신고해봤자 처벌도 안 되는 건 몰라? 괜히 동네 망신만 시키는 거라고. 망신? 며느리 물건 몰래 훔쳐서 팔아먹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 가겠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닌 건 어머니잖아. 망신은 그게 망신이지. 남편이 제 기세에 놀라 주춤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간 적은 처음이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는 문제였죠.
저는 숨을 고르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통장도 갖고 계시죠?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한숨을 내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통장은 가지고 계셔도 아무 소용없는 거. 그건 비밀번호가 있어야 찾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얼른 통장 저 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아들을 향해 읍소하셨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지로 누르며 다시 한번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통장 분실 신고하고 지급정지 걸면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하세요. 제가 은행 직원인 거 잊으셨어요? 물론 어머니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시니 통장을 들고 가셨어도 금두꺼비만 자랑하신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오기가 나서 그러시는지 계속 오리발을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한 발걸음 물러나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다른 건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금두꺼비만 주세요. 그거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로 들었어? 난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 결국 저는 어머니 설득하기를 포기하고 말했어요. 좋아요, 어머니. 지금 출근해야 하니까 그냥 가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 못 져요. 아시겠어요? 하! 며느리가 시애미를 도둑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하는구나. 아이고, 서러워라. 이 꼴 저 꼴 안 보려면 내가 그냥 죽어야 하는데. 그러더니 눈물까지 흘리며 감쪽 같은 연기를 펼치셨습니다. 하마터면 저도 흔들릴 뻔했어요. 뭐야? 정말 억울하신가? 혹시 어르신들이 착각하신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한 분만 목격하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세 분이나 똑같이 입을 모으셨잖아요. 결국 그날 싸우다 지친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남편 설득을 포기하고 그대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도 아무 일 없이 예전처럼 밥을 차렸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랬더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포기한 줄로 알았는지 오히려 더 기세가 잔뜩 올라 있었어요. 저녁상을 차리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들리더라고요. 저게 어쩌면 저렇게 뻔뻔하냐? 시애미리 도둑 취급했으면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저 뻔뻔하게 입 꼭 다물고 있는 것 좀 봐라. 그러자 남편도 맞장구를 쳤어요. 엄마가 이해해. 저 사람이 경솔했다는 거 자기도 알 거야. 별로 소란 피울 일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내가 사과는 꼭 받게 해드릴게. 저는 대꾸도 하지 않는데 두 모자가 북치고 장구치고 놀고 있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뒤집어 엎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건 현명한 판단이 아닌 게 분명했어요. 어떻게든 금두꺼비를 찾는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하는 건 그 다음으로 미뤄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물건을 어떻게 했는지 도통 입을 열지 않으시니 저도 저대로 방법을 찾아봐야 했죠. 사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포기한 척 티내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접수해둔 상태였어요. 마침 제가 금두꺼비를 받은 날 신기한 마음에 핸드폰으로 찍어둔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며 경찰에 붙잡고 꼭 찾아달라고 거듭 부탁했어요. 어머니가 가져가신 건 분명한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알 수가 없으니 도난 신고라도 해놓으면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솔직히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데 저도 그 선택이 그렇게 쓸모있는 선택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도중에도 여전히 어머니는 기세등등한 태도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훈계를 늘어놓으셨어요. 집안의 어른을 무시하면 혼이 나야 한다는 둥, 나이만 먹었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아는 게 없다는 둥, 계속 제 신경을 건드리셨죠. 하지만 그런 뻔뻔한 태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거든요. 때는 제가 막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컵을 잡으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자 아무렇지 않게 인터폰을 확인하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 경찰이네? 아니, 경찰이 우리 집에 왜 온 거지? 그러더니 별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더라고요. 문이 열리자 곧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현관으로 들어섰고 그중 한 사람이 저희를 향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댁에 도난 신고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말에 제가 얼른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어요.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대번에 구겨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아예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와 이를 악물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기도 했죠. 야, 그 문제는 끝난 거 아니었어? 왜 신고까지 하고 난리야?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끝나긴 뭐가 끝나? 어머니가 금두꺼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든 찾으려고 그런 거잖아. 처벌 같은 건 상관없어. 난 그냥 그 두꺼비만 찾으면 돼. 제 말에 남편은 난감하다는 듯 헛기침을 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시는 걸로 보아 간신히 화를 누르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때 경찰이 다시 입을 열었죠. 신고하신 금두꺼비와 유사한 물건이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확인차 방문했는데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얼른 대답했어요. 네, 당연하죠. 제가 아는 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제발 제 금두꺼비 좀 꼭 찾아주세요. 그게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귀한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현관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한 동네에 경찰이 나타난 것만도 신기한 일인데 도난 신고 어쩌고 하는 말을 듣고 이웃에서 문을 열고 내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경찰이 사진 한 장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신고자분이 보여주신 사진과 특징이 비슷한 물건이 인근 금은방에 매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의심을 품고 작물로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저는 눈을 빛내며 소리쳤어요. 어머,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그 물건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순간 경찰이 시어머니가 꼼짝 못할 증거를 한 가지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금은방 주인의 말로는 이 물건이 너무 특이한 물건이라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댁에 사시는 것 같네요. 박순자 씨가 어느 분이시죠? 그때 남편이 눈을 크게 뜨며 끼어들었어요. 네? 아니, 그게 정말이세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그걸 팔러 가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필요하시면 서로 가서 계속 말씀 나눌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못하시는 걸 본 남편이 얼른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이 뭔가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팔아달라고 해놓고 깜빡한 것 같아요. 그렇지?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금부치를 어머님이 말씀도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 내다 파신 거예요. 그때 남편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잠깐만요. 그게 우리 어머니가 가져가신 게 맞다고 해도 같이 사는 가족이면 처벌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동거 가족 간의 문제라면 법적 처벌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도난 신고가 들어왔으니 물건의 소유 관계와 경위를 확인하러 온 거고 금문방에 매입된 물건은 작물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 절차상 조사가 필요해서요. 시어머니는 얼음처럼 굳어 입을 꾹 다물고 계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제복 입은 경찰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더군요. 설마 제가 진짜로 신고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신 건지 어리빠진 모습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잃어버린 금두꺼비를 며칠 만에 다시 손에 넣게 됐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처벌은 받지 않으셨죠. 하지만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건 생각을 못 하신 것 같더군요.
그날 경찰이 저희 집에 다녀갔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아파트 전체로 퍼진 거예요. 몰래 저희 집 일에 촉을 세우고 듣던 이웃들이 발빠르게 소문을 퍼다 나른 거죠. 그렇게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어머니는 제대로 망신살이 뻗쳐 마트조차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처하셨어요. 만일 어머니가 평소에 동네 사람들에게 잘했다면 누구 하나 감싸주는 사람이라도 있었을 텐데, 솔직히 저희 시어머니는 악명이 자자한 입주민 중 한 분이셨거든요.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먼지가 안 닦였다, 구석이 더럽다고 하며 잔소리하셨고, 경비원 분께도 분리수거가 엉망이라며 면박을 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또래 어르신들 앞에서도 잘난 척을 심하게 하셔서 알게 모르게 다들 꺼리는 분위기였고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평소 감정이 쌓여있던 사람들이 더 신이 나서 소문을 퍼나르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일주일을 못 버티고 딸네 집으로 가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나 이제 이 동네에서 못 살겠다. 수진이네 가서 살련다. 그래서 남편이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불러 상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어요. 오빠, 난 엄마 까다롭게 굴어서 절대 같이 못 살아. 그리고 들어보니까 엄마가 100번 잘못했네. 엄마가 잘못한 걸 내가 왜 그 뒷감당을 해? 신우이의 거절에 시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셨어요. 자식이 둘인데 아들 집에서는 망신살이 뻗쳐서 못 살겠고 딸한테는 거부당했으니 갈 곳이 없어졌잖아요. 시어머니는 결국 며칠 뒤 거실에 앉아 제 앞에서 난생 처음 풀이 죽은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잘못했다. 잃어버린 거 다 돌려줬으니 우리 이사 좀 가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의 눈총을 견디다 못해 이사를 가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내가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사 가면 뭐해? 그러더니 이번에는 남편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편의점이 요 일주일 동안 매출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떨어졌어.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오다가도 발길을 돌려.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그때 당신 편을 들어줘야 했는데 잘못한 것 같네. 반성할게. 그러니까 당신이 그거 다 헛소문이었다고 사람들한테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저는 기가 차서 말없이 남편을 노려보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찔리는지 시선을 돌렸지만 말은 계속 하더군요. 아니, 당신이 엄마랑 사이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동네 사람도 그게 다 헛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해서. 하지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사과에 마음이 흔들릴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울상짓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것도 사과라고 하는 거냐? 됐고, 이사를 가든 장사를 말아먹든 이제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난 그냥 이 집 재산 분할받고 이혼하면 그만이니까. 뭐?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이러지 마. 하지만 저는 이혼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할 거라는 제 말이 헛소리가 아닌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마침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20년 넘게 다닌 직장이었지만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둑한 위로금과 함께 퇴직을 선택했어요. 그 후로 저는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위자료, 명예퇴직 위로금을 합쳐 대학가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과 상가를 마련했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망설임 없이 시골에 혼자 계신 엄마에게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내려왔을 때 엄마는 무척 걱정되는 상태였어요. 가스불 위에서 행주가 타고 있는데 엄마는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계실 때도 있었고 가끔 저를 못 알아보고 돌아가신 이모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셨죠. 장순아, 우리 창순이 왔구나. 그럴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엄마가 놀라시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엄마, 나야 영숙이, 창순이 아니야. 어? 영숙이? 엄마가 눈을 깜빡이시더니 잠시 뒤 정신이 돌아왔는지 제 손을 잡으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제가 옆에서 말벗도 해드리고 약도 챙겨드리고 산책도 하고 인지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 몰라보게 상태가 호전되셨어요. 물론 엄마가 다시 예전처럼 완전히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를 알아보고 웃으며 눈을 맞출 수 있는 상태라도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한편 딸에게 전해들은 이혼 후 남편의 소식은 씁쓸했어요. 결국 그대로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남편의 편의점이 문을 닫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된 남편은 경비 자리라도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한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사이좋던 두 모자가 남편의 이혼 이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이가 됐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자기가 이혼당하고 편의점도 망한 게 다 시어머니 탓이라고 하고, 시어머니는 특유의 그 뻔뻔함으로 아들이 장사 소환이 없어 망했다고 큰소리 치신다네요. 저희 딸이 이 소식을 전하며 얼마나 재밌어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딸의 손을 잡고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이런 선택을 한 게 나중에 너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아는데. 문제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결혼할 때 이혼한 부모가 있다는 게 좋은 조건은 아니니까. 하지만 딸은 오히려 저를 응원해줬어요. 엄마, 정말 잘한 거야. 아픈 외할머니 놔두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들 뒷바라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그리고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런 조건 따져서 나 싫다고 하는 집구석에는 시집 안 가는 게 100번 잘하는 일이니까. 그 말에 저도 환하게 웃었네요.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금두꺼비는 지금 은행 금고에 안전하게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금두꺼비 하나가 조용하게 잘 지내던 집안에 파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두꺼비 덕분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해야 만족하는 시어머니와 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 옆에서 시달림당하며 살았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정작 제 손길이 필요한 친정엄마는 돌보지 못한 채 걱정과 후회만 하면서 아까운 날들을 흘려보냈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를 엄마의 기억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이런 저의 일상에 웃음과 기쁨만 가득하기를 기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하루 만드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